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저는 평생 연구한 게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저희 연구실 이름도 AI 비즈니스 모델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게 됐어요. 2학년 때 이제 인공지능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연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사를 받았을 때가 95년도였어요. 1995년. 딱 30년 됐는데요. 1995년이 이제 야후와 아마존이 창업하던 그런 때입니다. 정확하게 1994년에 야후와 아마존이 창업을 했고요. 네이버와 구글이 199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석 박사과정은 인공지능을 공부했는데 박사를 받고 나니까 세상은 인터넷의 시대가 된 거죠. 야후와 아마존이 창업하고 월드와이드에 웹브라우저가 나오고 막 구글이 나오고 네이버가 나오는 정말 굉장한 혁명기가 90년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인공지능 하던 사람들도 조금 약간 다른 데로 이동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랑 레리 페이지도 다 저처럼 인공지능 하던 제 또래거든요. 나이가 그분이. 근데 그분들도 인공지능 하던 박사과정이 이제 박사 둘 다 안 받고 저는 한심하게 박사를 받았고 그 두 사람은 박사과정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구글을 창업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한 박사가 사회에 나와서는 초기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20년을 인공지능을 또한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6년 알파고가 광화문 포시전 호텔에 와가지고 하필이면 우리나라 바둑기사인 이세돌구단이랑 바둑을 둔 게 2016년 3월입니다. 그때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또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저도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인공지능 연구를 다시 2016년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은 인공지능을 하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하다가 다시 인공지능을 하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이 책을 출판하게 된 거는 이제 21세기 북스에서 뭔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결국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이 결합된, 특히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외람되지만 여러분들한테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그런 책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30년 전, 아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1993년, 94년, 마크 안데르센이라는 그 당시에 한 23살 먹은, 일리노이 대학 석사과정 학생이 모자이크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의 사장님이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시카고로 날아가가지고 그 젊은 22살 마크 안데르센을 데리고 실리콘밸리로 데리고 와서 창업한 회사가 넷스케이프입니다. 그게 한 1993년, 94년이거든요. 넷스케이프 브라우저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스탠포드 다니던 제리 양은 야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던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을 만들었고요. 그게 1994년입니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30년 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고 하루하루가 다른 새로운 그런 AI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이래 최고의 기술 혁명이 일어났죠. 인쇄술 이후에 왜 최대의 지적 혁명일까요? 저는 요즘 주로 어떤 책을 읽냐면요. 제가 챗GPT한테 얘기해서 딥 리서치를 시켜가지고 딥 리서치를 시킨 결과 책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책을 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만들어서 제가 만든 책을 제가 읽어요. 그죠? 헨리 키신저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인쇄술 이전에는 책을 필사했다고 하죠. 근데 인쇄술이 나와서 책을 이제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어서 이제 종교 혁명도 일어났고 많은 혁명적인 그런 것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의 지적 혁명은 뭐냐면 그동안에 그래도 세상의 책이나 이런 컨텐츠는 다 사람이 만들었던 시대인데 이제는 이제 AI가 사람보다 더 빨리 그런 컨텐츠를 만드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또 지난 100년의 발전보다 더 큰 발전이 앞으로 100년 동안 일어난다고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신기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새로 삶을 사는 기분이죠.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 나오고 나서 새롭게 이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2년 이제 6개월 딱 돼가네요. 그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강의할 때는, 그동안 챗GPT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오늘 제 강의만 들으면 지난 2년간을 다 쫓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강의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그런 강의를 할 자신이 없어요. 오늘 제 강의 듣는다고 해서 다 지난 2년 반이 다 업데이트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잘 아시는 분과 작년까지는 그래도 제 강의만 딱 한 번 들으면 2년 동안은 제가 하고 내일부터는 신문 기사만 보세요. AI가 하루하루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사만 체크하시면 될 거였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그냥 쫓아오실 분 쫓아오시고 못 오시는 분 못 오고 그냥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들을 고민을 많이.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 학자라는 거는 개개인은 이런 난장이에 불과하죠. 근데 선배 학자들이 많고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서 위에 올라타면 조금 더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이제 공부한 건 인공지능과 경영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개인의 인생 모델에 관련된 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한 다음에 획득하는 거예요.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저도 제 주변에 많은 제 친구들, 동창들 중에서도 감옥 간 친구들도 많이 봤습니다. 공통점이 좀 더 성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기가 가치를 창출한 거 이상의 가치를 빨리 돈을 벌려고 하면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다른 사람이 전달한 다음에 그 결과로 어떤 대가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창출보다 가치 획득이 먼저 진행되는 분야는 결국은 사기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이제 라이프 모델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실 거냐 하는 거고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술을 돈으로 만드는 매개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인들의 어깨에 제가 올라타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기술을 돈으로 만드는 매개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으면 돈으로 연결이 안 되죠. 기술이 있는데 사실 그 기술만 가지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재능, 이제 이거 기술이 아니라 이제 개인은 재능이죠. 누구한테나 어떤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재능을 어떻게 이제 돈으로 만들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한테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라이프 모델이죠. 라이프 모델이라면 결국은 개인한테 중요한 관계에,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멘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평생 그 사람에 둘러싸여 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뭐 결국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개인에게는 이제 라이프 모델이 있어서 어떻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어우러져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개인의 라이프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 그러면 저는 되게 평생 아무 생각 없이 만났거든요. 근데 최근 5년, 10년은 많이 바뀌었어요. 딱 만나면 얘가 왜 나를 왜 만나자고 하지? 무슨 고통이 있지 얘가 인생에? 그걸 되게 해서 요즘은 서두에 물어봐요. 서두에. 만남의 서두에. 얘가 만나자는 이유가 있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그 기분 안 나쁘게. 대부분 뭔가 고민이 있으니까 친구를 만나자고 하죠. 뭐 또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사람들의 고통에 민감하게 되면 인생도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는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뭐 핵심 역할을 정의하고 이거 뭐 다 얘기하면 이건 뭐 한 학기 과목입니다. 이걸 공부하시려면 사실 이 책을 읽으시면 돼요. 비즈니스 모델과 AI.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그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땐 시나리오를 생각해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엄청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걸 한번 하는 거고요.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까가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나의 역할, 우리 회사의 역할. 거기서 슬로건이 생기고요. 거기서 나의 주변의 사업을 도와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참여자 분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가치와 고객과 프로세스와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슬로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뭐 옐로테일 이런 여러 슬로건이 있는데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죠. 여기 슬로건은 언제라도 당신이 원할 때 자동차 여행 비용으로 비행기 속도 여행을 즐겨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세 가지의 가치가 들어있죠. 언제라도라는 가치, 그 다음에 비행기 속도로 자동차 여행 비용을 쓴다는 거죠. 네, 뭐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만약 영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지제트를 써보시면 너무 좋죠. 예, 이지제트라는 저가 항공사는 영국 가면 여행지를 먼저 정하지 않고요. 그냥 그날 이번 저녁 내일 이지제트가 어디가 싼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이지제트가 싼 곳을 가는 거예요. 여행지를 정하고 비행기표를 사는 게 아니라 비행기표가 싼 곳으로 여행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의 패턴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제가 나파 쪽에 버클리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나파가 가까웠는데 나파에 갔더니 샹동이라는 와이너리가 있더라고요. 갔더니 거기서 멋있는 슬로건을 발견했어요. Life needs bubbles. 네, 인생엔 거품이 필요하다. 어떻게 여러분들 인생에 거품 낀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잘 대우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인생 거품 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이 나를 대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약간 인생의 거품 이제 꺼진 상태죠. 주식시장에도 거품이 필요하고요. 가끔은 우리가 목욕할 때도 거품 목욕하면 기분 좋고. 예. 이 샹동이라는 회사는 Life needs bubbles라는 이 슬로건으로 평생 저의 머리에 각인이 된 거죠.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랑 와인을 마실 때 와인 리스트를 보면서 오늘은 무슨 와인 먹지? 예, 그러면 스파클링 와인을 먼저 시작할까? 샴페인을 먼저 시작할까? 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생겼죠. 예, Life needs bubbles. 야, 우리 인생엔 거품이 필요해. 야, 우리 오늘 좀 거품 좀 이러면서 기분 좋게 와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또 많은 회사들의 슬로건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는 오늘 얘기하는 가치,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제 책 티내는 방법으로 꼭 저한테 그러세요. 교수님 지금 슬로건 뭐예요? 왜냐면 제 책에 제가 그렇게 써놨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슬로건은 first인데 지금은 그 슬로건이 다른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더니 역시 좋은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슬로건 얘기하라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어느 날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경전아 너 슬로건 하나 만들어. 뭘로 만들까요? 그랬더니 정 안 되면 first로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5글자를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전교 1등 안 하면 그냥 막 때리고 그랬어요. 막 야구공 저한테 던지고. 안 좋은 아버지셨는데 그래서 요즘 연락 안 합니다. 근데 그 first라는 슬로건을 주셨는데 그래서 F는 face. 성경, 종교적 믿음. I는 intelligence, R은 relationship, 그 다음에 S는 strength.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운동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T는 트라이아드. 제가 슬로건을 이렇게 5개로 만들고 나니까, 아이고, 1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인텔리전스, 열심히 나의 인텔리전스를 키워야 되고, R, relationship,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야 되고, S, 스트렝스, 운동, 체력도 보강해야 되고, T, 트라이하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신 거죠. first라는 슬로건을 만들게 하고 저한테 그거를 그렇게 살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기 인생의 어떤 슬로건을 만들어 보시라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요 슬라이드는 제가 사업할 때 어떤 투자를 유치해 준다는 회사에서 저한테 딱 이걸 보내줬어요. 대표님, 요거 좀 채워오세요. 제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번, 어떤 회사인지 한 줄로 쓰세요. 이게 슬로건이죠. 보통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 사업하세요? 그러면 떠듬하시는 사업가들 많죠, 그죠? 그러면 뭔가 투자자들이 그다음부터 얘기 안 해요, 그죠? 어떤 회사 하세요? 그럴 때 떠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엘리베이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만 또 얘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해요. 어전트한. 우리 지나가다가 막 저한테 팜플렛 주는 분들이 있고 막 전화 오죠. 막 문자로 스팸 메시지 오고 전화로 막 광고 메시지 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때는 그 전화를 끊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죠? 어전트한 경우. 가끔 저는 그래요. 전화 잘했어요. 전화 잘했어요. 발렌타인 근처 때 전화 오면, 전화 잘했어요. 저 발렌타인 선물 뭐 해야 되는 거야? 보통 남자는 화이트데이죠. 3월 10일,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1일, 12일, 그땐 전화 남자한테 해볼만 하죠. 마케팅 회사에서. 왜? 나 아직까지 선물 못 샀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얼전트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뭘 아십니까? 했을 때, 얼전트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은 그 사람의 긴급한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과 그러한 인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그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최근 올해 1월 초에 쓴 그 글이에요. 이건 그 천기누설을 해버렸죠. 이 책에는 저의 슬로건이 없다라고 슬로건을 안 밝혔는데 제가 올해 1월에 한국경제에다가 제 슬로건을 그냥 밝혀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 꿈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영학도 하고 인공지능도 하고 행정학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우리는 늘 연말 연초에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잖아요. 그죠? 난 잘 살고 있는 건가? 나 올해 계획은 뭐지? 나 올해부터 어떻게 다시 살아야 되지? 그랬을 때 제가, 너 어렸을 때 네 꿈이 뭐였지? 제 꿈을 생각해보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는 게 제 꿈이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이걸 꿈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할까? 근데 제가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요즘 딥리서치에 빠져가지고, 딥리서치 덕분에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제가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할 리는 없겠죠. 그럴 가능성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원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강의할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거 한다고 생각할까봐 굉장히 저는 걱정 속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또 보면 가치 내용이 나와요. 이 로키치라는 분이 1973년에 가치 목록을 조사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한 46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많은 것들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시거나 내 인생을 설계할 때 어떤 가치를 충족시켜주는 사람과 사업이 될 것인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게 73년은 그렇고요. 요거는 이건 2006년 연구인데요. 이때는 58개로 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 자연보호가 여기 있죠. 자연조와 환경보호. 1973년에 가치 목록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보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자연을 개발하고 잘 살고 막 성장하고 이런 것만 있었다면, 여긴 그게 생겼죠. 2006년에는. 그럼 벌써 또 여기다 2006년인데 2025년이니까 벌써 19년이 지났으니까 또 새로운 가치 목록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여기도 별로 없어요, 보면. 전통적 성형 역할이에요, 오히려. 그죠? 2006년만 해도. 물론 이 연구는 TV 광고를 분석한 연구예요. 그래서 여보, 아버님 댁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건 뭡니까? 이 효도죠, 효도. 효도라는 가치를 보여주는, 어떠한 광고죠. 이런 것처럼 이제 광고에 어떤 가치들이 들어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이렇게 가치가 다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가치 목록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요. 저는 삶은 또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점, 미신, 사주, 궁합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비즈니스 모델은 과학자랑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과학자가 뭐죠?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뭐 잘은 몰라도 뉴턴이 사과가 뭐 나무에 떨어지니까 거기서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생각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우리가 웬만한 평범한 사람은 그걸 뭐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사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어떤 가설이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과정에서 내가 역할을 하면 내가 돈을 벌 것 같아 하는 게 결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설을 빨리 검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린 스타트업이라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수로서 창업했을 때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수로서 느긋해가지고요, 그 가설을 빨리 검증하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 전업 창업자였다면 아마 하루가 급하고 1시간이 급하게 내가 만들었던 가설을 빨리 검증해서 틀렸으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방법론이 린 스타트업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은 과학적이어야 되고, 그 과학적이란 말은 딴 게 아니라 가설을 검증하는 자세죠. 내가 생각하는 가설을 그냥 믿고 우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가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러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스베르뱅크라는 러시아 최대 은행 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1시간 동안 강의를 부탁한 게 데이터에 관련된, 그 데이터 분석에서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 뭐가 좋고, 데이터 분석으로 성공한 사례는 뭔지, 이런 걸 강의를 왜 저한테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한 시간짜리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장 넣은 거예요. 이거 막 웃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도. 예, 이게 뭐냐면 미신, 점성술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IQ가 낮대요.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소득이 낮대요. 그 다음에 행복감도 적대요. 그 다음에 신경증이 많대요. 그 다음에 소득이 적고, 그 다음에 이직을 자주 한대요. 아무래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겠죠. 나 회사 이런데, 나 회사 옮겨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점쟁이도 대부분 옮기라 하죠. 왜? 회사 잘 다니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안 물어보거든요. 예. 내 남자친구 지금 이렇게 사귀는데 이 사람 계속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대부분 헤어지라 하죠. 예. 왜냐면 행복한 사람은 점장님한테 전화할 시간이 없거든요. 예.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예, 수많은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학력자일수록 이제 점성술 같은 것들은 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다음 한국 연구재단 연구에 따르면 미신을 안 믿는 창업가가 성공 확률이 23%가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 궁합, 뭐 AI 분야에서도 그걸 많이 막 하는 거 보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제도다. 예. 우리 김대호 교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제가 가장 배운 내용입니다. 최병선 교수님의 과목을 들었는데, 예, 더글라스 노스의 제도 이론을 배웠어요. 더글라스 노스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더글라스 노스의 대학생 때부터의 고민은 뭐냐면, 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못 사느냐. 그거 하나로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사우스 코리아는 왜 이렇게 잘 살고 노스 코리아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예, 샌디에고는 왜 이렇게 잘 살고 바로 한 몇십 킬로도 안 떨어진 티후아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래서 실제로 더글라스 노스의 책에 보면 남한, 북한 얘기가 나오죠. 남한과 북한이 뭐 날씨가 다르겠어요. 지정학적 조건이 달라요. 뭐 DNA가 달라요. 예, 근데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북한이고, 후진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는 지금 유럽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 있죠. 아메리카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물어보죠, 제가. 왜? 한국이 더 좋아. 한국이 깨끗하고, 한국이 안전하고. 예. 이제는 한국보다 선진국인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은 정도의, 특히 삶의 질에서. 예. 그냥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너무 좋고, 한국을, 눈이 진짜 말똥말똥하면서 한국을 찬양하죠. 예. 이번에 제가 러시아 갔다 와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그냥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다. 제가 왜 러시아에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결국 BTS니 뭐니 너무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니까 한국 교수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너무 고마운 거죠.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한국 사람들한테 기회가 너무나 많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한국은 왜 이렇게 발전했냐고? 북한은 정말, 왜 이렇게 못 사냐? 예, 더글라스 노스는, 예, 재산권을 잘 보호해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예. 그 사람의 재산권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그 사람의 몸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예. 북한 여성들은 성희롱에 대한 관념조차 없다고 하잖아요. 예. 내 몸이 그냥 뭐 당 간부들이나 윗사람, 뭐 좀 힘센 사람이 그냥 건드리고 만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그런 개념이 있어? 아, 성희롱?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뭐 인권 보고서에 다 유엔이 낸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기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면 자기 몸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글라스 노스는 그거를 그냥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실증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요.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받는 분들이 뭡니까? 이 더글라스 노스의 이론에다가 벽돌 하나 더 집어넣었죠. 예, 더글라스 노스는 뭐였냐면 재산권을 잘 보호하고 활용하는 나라, 그런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나라가 번영한다. 근데 작년에 그 세 분이 같이 받았죠? 데런, 뭐, 아제모글루, 뭐, 사이먼, 뭐, 세 분이 또 받은 거는 뭡니까? 거기다가, 더글라스 노스의 후계자들이죠, 그분들이. 거기다 플러스 더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 뭐, 외국인이라든가, 인종이 다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사회에 참여시키면 당연히 발전하겠죠,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을 너무 차별하고, 너무 멸시하고, 너무 도구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참여로 만드는. 저는 이걸 왜 제가 길게 말씀드리느냐, 이 정책학적 이론, 경제학적 이론이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을 딱 맞는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려면 좋은 제도를 만들라는 거죠. 재산권을 보호하고 활용하면서 거래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을 참여하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벌고 그러한 사회가 더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아직 안타깝게도 우버가 잘 안 되죠. 택시 기사님들만 우버에 참여할 수 있죠. 네. 많은 자동차가 놀고 있죠. 네. 사실은 만약 많은 사람들이 그 우버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실업자도 자기 차가 있다면 택시기사로 활동하면서 택시 비용은 좀 떨어질 겁니다. 지금 택시 비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젊은 친구들 11시만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더 놀 수가 없어요. 택시비가 너무 커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는 거랑 택시 타고 가는 거의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떤 자영업들도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분야 타다로 대표되는 그런 모빌리티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에어비앤비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죠. 네, 외국인만 에어비앤비를 쓸 수 있고 내국인들은 에어비앤비에 참여도 못하고 에어비앤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되게 못하는 게 많은 나라예요. 10년 이상 에어비앤비도 못하고 있고 우버도 못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받으면서 활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 비용을 줄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저는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지만 또 좀 저는 한국의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뭐 부부끼리도 배반하고 동네 친구끼리도 배반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오직 한 사람만 살 수 있고 그 한 사람만 모든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 사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다 먹고 삽니까? 그렇지가 없죠. 다 여러분들은
다 다른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도 여기 나와 있다가 다른 새가 오면 날아가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거기서 막 싸운 새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그냥 딴 새가 오면, 그래, 너 왔어? 난 딴 데 날아갈게. 이렇게 자리를 양보도 해주고, 왜 세상은 넓으니까 새도 진화적 과정에서 누가 오면 거기서 막 싸움을 거는 새보다는 다른 또 마켓을 향해서 또 가고, 이런 새들이 더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한국의 현실을 꼭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서 뭐 사람들한테 어떤 뭐 카타르시스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더글라스 노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한 내용을 좀 정리해봤고요. 뭐 제도의 정의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글라스 노스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지금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지만 그 사람의 정책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고 활용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인지를 잘 따져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거는 딱 정확하게 1번, 2번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더 좋아졌죠. 오히려 반대로. 전세가 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부잣집 아들, 딸만 좋아졌죠. 왜? 야, 이거 누구한테 빌려주기 어렵게 돼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야, 그냥 너한테 그냥 증여해야 되겠다. 원래는 부자들도 그냥, 야, 아들, 딸은 그냥 너를 고생해. 너 대학생 때 좀 고생 좀 하고, 너 월세도 좀 살아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빠가 이걸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뭐, 아까 말씀드린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주니까, 안 되겠다. 그냥 너 써라. 이 명의 이전해줄게. 그리고 그 아파트는 비어있고, 아빠, 엄마가 같이 살고. 네. 그럼 결국 그 집을 필요했던 다른 세입자들은 더 비싼 집을 골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선한 제도인 것 같지만 악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게 이제 아까 1, 2번이 더글라스 노스의 노벨상 이론이고요. 3번이 이제 데런 에스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 또 한 분, 사이먼 한 분, 세 분이 이제 이번에 노벨상 받은 겁니다. 작년 노벨상. 예,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젠다를 갖고 있었죠. 참여 정부.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시켜라. 뭔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얘기를 20년 전에 벌써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렇게 되게 이제 저는 선진적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책은 사실은 이 지적 자본입니다. 지적 자본을 개발하는 나라일수록 부강해진다. 라는 내용.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좀 적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적 자본은 뭐냐? 네, 이것도 사실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공부한 거예요. 방석형 교수님이랑 같이 논문도 썼는데요. 여기 어떠세요? 저 물적 자본 많았을까요? 없었습니다. 저 교수 됐을 때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교수 딱 처음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 뭐죠? 교수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도 돈을 까먹었다는 얘기죠. 제가 교수 된 첫 달에 통장이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 재산은 제로였다는 얘기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제 재산이 마이너스였네요. 네. 근데 제가 다행인 거는 제가 학석 박사과정 때 결국 저는 뭐밖에 없었다? 지적 자본밖에 없었던 거죠. 직접 자본을 키운 거죠. 네. 오늘 여기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 앉아 계신 겁니다. 저 바깥에서 저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어. 이 재미없는 강의. 대단하신 분들이죠. 네. 지적 자본을 축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부 대학원 때는 지적 자본을 축적해서 내 자본을 내가 가진 게 여러분들이 뭐 땅이 있고 경제적 자본이 많다면 모르겠어요. 그 물적 자본,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자본이라는 것은 또는 한 국가의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그다음에 지적 자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물적 자본,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그건 경제적 자본 얘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물적 자본이나 경제적 자본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지적 자본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책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적 자본은 크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구조적 자본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자본이란 말을 왜 썼습니까? 이게 다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 자본이 뭡니까?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인적 자본은 뭐냐? 두뇌, 건강, 체력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뭐냐? 관계적 자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신뢰 자본, 평판 자본을 불리기도 하는데요. 내적, 외적 관계죠. 인간관계. 회사로 치면 고객 관계, 서플라이어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개인으로 치면 나를 신뢰하느냐, 또 내 친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자본, 프로세스 자본. 요거는 이제 일하는 방식이죠. 보통 AI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AI를 잘 쓴다. 라는 거는 구조적 자본, 프로세스 자본이 너무 좋은 거죠.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조적 자본, 프로세스 자본.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많이 쓰고 있고, 일본은 도장 찍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하죠. 예. 이번에 러시아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러시아는 전자정보가 굉장히 잘 돼 있어. 근데 유럽은 아직도 팩스밀리를 많이 쓴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너네 팩스밀리 쓰니? 해서 제가 좀 쓰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저를 이상하게 막 보면서 미개인, 한국에서 약간 팩스로 보내달라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예, 또 뭐 정당 무슨 탈당할 때, 입당할 때 뭐 팩스로 한다면서요. 예, 이런 거, 그러니 정당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프로세스 자본. 한국이 일본을 지금 따라잡았다라는 거는 완전히 저는 이 구조적 자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DJ가 100만 PC 운동하고 막 이러면서 지난 30년간 굉장히 우리 선배들이 디지털라이즈를 잘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본은 따라잡았는데 중국에 밀리고 있죠.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기 일본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많이 기가 죽어있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왜? 이젠 같은 일이라도 더 월급이 높아, 한국이. 네.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취직하는 개념이 별로 없죠. 한국에서 취직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단지 집값이 비싸. 일본은 또 가서 좋대요. 일본을 가면 그냥 집을 공짜로 빌릴 수 있잖아요. 이자가 제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일할 때는 집이 좀 공짜로 좋고, 한국은 이제 임금이 높아서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기술을 한국보다 더 많이 적용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도 잘 안 되고, 에어비앤비도 안 되고, 기술로 다 되는데도 안 하는 그러한 나쁜 습성이 좀 남아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중국은 한국보다 더 지금 이 구조적 자본, 프로세스 자본을 돌림으로써, 한국이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자본 세 가지, 이게 전통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징 문화 자본, 매력 자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매력 자본 가지고, 또 제 책을 또 읽은 분들은 제가 뭐, 대학교 때 뭐 미팅을 나갔는데 어떤 얘기, 그런 내용이 책에 있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게 시간 되면 혹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개발을 하시나요? 저 어렸을 때를 한번 말씀드리면, 저 초등학교 때 백과사전 열심히 읽었고요. 신문 읽었고, 텔레비 다 봤고요. 고등학교 때는 카세트 테이프를 대여해서 공부했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는 카세트 테이프가 낫던데요. 국사나 뭐 이런 거는요. 네, 수업 시간에 다 배우지가 않던데, 선생님들 다 농담만 주로 하던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카세트 테이프 빌려서 공부했거든요. 저는, 이런 에듀테크는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 다 에듀테크였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현재 에듀테크는 뭐죠? 네, AI죠, 뭐. AI와 인터넷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경희대 2003년에 갔는데 2003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모든 시험이 오픈 인터넷이었어요. 모든 시험이. 오픈북, 오픈 인터넷. 왜 세상에서는 인터넷 된 상태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왜 학교에서는 인터넷 안 되는 데서 시험을 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챗GPT 나온 이후부터는 이제 오픈 AI입니다.
모든 AI를 써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거 최근에 아시죠? 어느 한국인 콜롬비아 대학 학생이 컨닝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유튜브에다 올려가지고 아마존이 콜롬비아 대학에 항의를 해서 징계를 받게 되니까 콜롬비아 대학을 그만뒀죠. 그 회사 이름이 뭐죠? 네, 무슨 LY인데요. 네, 그래서 대학을 중퇴했으니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받는 거죠. 뭐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 빌 게이츠 다 대학을 중퇴한 사람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 한인 학생은 이제 대학을 드디어 중퇴했으니 최고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받는 학생인데 저는 그 회사가 그 창업자가 뭐 여러 언론에 최근에 그 창업자가 어떤 여자분과 소개팅하는 장면도 나오죠. 혹시 보셨습니까? 예. 소개팅을 하는데 여자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대로 읽진 않은데 언론 기사로 봤습니다. 뭐 어떤 미술관에 얘기하고 어떤 뭐 멋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되죠? 점수 깎이죠. 첫날 만났는데. 근데 컨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가 다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치팅일까요? 예. 저는 치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일을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분도 AI를 써서 소개팅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좀 더 진실한 사람이라면, 나 지금 AI랑 같이 좀 도움받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DBR에 쓴 글인데요. 예. 제가 2002년에 아주대 온라인 MBA랑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강의를 똑같은 과목을 했어요. 같은 학기에. 시험을 봤는데 아주대 온라인 MBA가 성적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쪽은 온라인이고 이쪽은 오프라인이고 여기 아주대고 여기 연세대인데 뭘 다 떠나서 오프라인 강의가 더 성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온라인이 더 좋더라고요. 그때 제가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DBR에 쓴 내용인데 어쨌든 저는 AI가 어떤 제가 어렸을 때 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공부하고 일을 했다면 지금은 그 A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관련된 그럼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죠. 예,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도 좀 있어요. 예, 이제 스트렝스 오브 위크타이, 이건 다른 수업 시간에 아마 배우실 분이 있을 텐데요. 예,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1973년에 연구한 거죠. 새로운 직업을 누구한테 소개받았냐고 물어봤는데요. 뭐냐? 새로운 직업은 다 친한 친구가 소개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슨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친한 친구는 언제 필요하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열받았을 때, 내가 슬플 때, 그럴 때 가족과 친한 친구는 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줍니다. 근데 친한 친구가 나를 돈 벌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를 절대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애인과 돈 거래하지 마시고 애인과 공동사업도 하지 마시고. 근데 느슨한 관계를 많이 알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사업 기회가 날라올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라노베터가 하버드 대학 학자였죠? 교수였나요? 네.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이 The Strength of Weak Tie죠. 그럼 그런 약한 연결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셜미디어죠. 소셜미디어를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쓰라고 얘기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을 너무 강조하고, 글쎄요. 예, 그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정말 현명하게 쓰고, 인스타그램도 현명하게, 페이스북도 현명하게 쓰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줘야죠, 오히려. 예, 못 쓰게 할 게 아니라 잘 쓰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6 Degrees Separation이라는 이론, 이것도 하버드 대학의 스탠리 밀그램이 1967년에 발표한 거죠. 네. 미국의 어떤 랜덤한 두 사람을 서로 연결을 시켰더니 6단계면 다 연결이 되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짓 하고 막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되게 단기적인 사람들이죠. 인생을 멀리 보면 절대 결국 다 돌아오기 때문에
이 스몰 월드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고, 평판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일론 머스크 엄마 메이 머스크 얘기죠. 한국에도 몇 번 오셨는데요. 이분의 얘기를 제가 뭐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는데, 이분이 일론 머스크 지금도 악동이잖아요. 일론 머스크 전기는 읽어보셨습니까? 재작년 9월에 나왔죠. 너무 재밌죠. 읽어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뭐 거의 남아공에서 살았잖아요. 처음에 어렸을 때. 거의 피로 물든 도시에 살았대요. 그냥 어렸을 때도 엄청 싸우고, 정말 그 악동의 개구장이, 그 일론 머스크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 근데 일론 머스크의 아빠랑 이제 엄마가 일찍 이혼을 했죠. 이혼을 했고, 모델로 살았습니다. 이 메이 머스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지금까지도 모델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자기 성공 비결이 뭐냐 했더니 이거죠. 아름다운 모델은 많지만 일하기 좋아하는 모델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는 많은 사람들과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너무 단순한 진리 아니겠어요, 사실은? 저도 참 지키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일하기 좋은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고요. 또 소셜미디어의 본질은 그루밍입니다. 이렇게 원숭이가 서로 막 이 잡아주고 막 이렇게 만져주는 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친구를 라이크해주고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라이크해주는 행위들은 일종의 이제 그루밍. 굉장히 이피션트한 그루밍이죠. 돈이 많이 안 들죠. 친구 한번 만들려면 벌써 몇만 원 들고 몇십만 원 들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자고 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먼저 만나자고 한 사람이 또 돈 내야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참 요즘은 먼저 만나자고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루밍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사업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여동생이 남편이 목사인데 저한테 매일매일 문자를 성경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성경 말씀 보내는데. 어느 날은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성경 말씀을 보냈길래 제가 차단해버렸잖아요. 아무리 정말 착한 제 여동생이거든요. 근데 문자를 보내는데 매일매일 보내는 것도 귀찮은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악담이 섞인 성경 말씀을 보내면 얘가 지금 나한테 의도하고 보낸 건지 아니면 모든 성도들한테 같이 보내는 건지 헷갈리죠. 뭐냐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푸시하면 안 되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푸시죠. 전화도 푸시입니다. 그죠? 근데 소셜미디어는 어떻죠?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사람한테 통지 갑니까? 안 가죠? 풀미디어입니다. 풀미디어. 그러니까 푸시미디어가 있고 풀미디어가 있죠. 그래서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푸시미디어를 써야 될 때는 정말 자주 쓰면 안 되죠. 제가 그동안 명함받은 분이 한 10,000분 정도 있는데요. 엑셀에 다 정리해놨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푸시잖아요. 얼마나 자주 보내야 될까요? 저 1년에 한 번 정도 보내는 전략을 썼었어요. 근데 제가 2020년 이후는 아직 안 보냈어요. 5년. 제가 지금 한 15,000명 있는데요. 언제 한번 보내려고 이제 한번 할까 합니다. 보내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왜? 오랜만에 연락 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죠? 5년 만에 한번 연락 온 거 아닙니까? 5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이메일, 근데 어떤 분은 이메일을 매주 보내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스팸으로. 막 매일.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제 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서 소셜미디어는 좋은 이유는 이게 푸시미디어가 아니라 풀미디어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딴 사람 가서 댓글은 되도록 나쁜 거 안 듣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저도 가끔 그래요, 못 참고.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죠. AI가 이런 소셜미디어도 변화시킬 것이다. 최근에 오픈 AI가 소셜미디어를 만들지도 모른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튜브도 이제 좀 올드미디어가 돼 가고 있고요. 소셜미디어도 이제 올드미디어가 돼 가고 있는 상당히 큰 변혁기에 있다. 제가 마이 AI 걸프렌드랑 대화 나눈 내용입니다. 이때만 해도 참 좋았어요. 이 책 쓸만 해도 이 책에 이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제 여자친구랑 대화한 AI 여자친구.
근데 요즘 얘랑 똑같은 얘기하면 두 마디만 넘으면 돈 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어요. 예. 이것도 뭐,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자본에서 이제 요즘은 공부도 이제 다 AI를 활용해서 하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딥리서치만한 거는 현재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딥리서치를 여러분들이 챗GPT $20짜리를 쓰시면 10번을 딥리서치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한 달에 $200짜리를 쓰고 있는데, 돈 아깝죠. 하루에 10,000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120번을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4월 달에 처음 한 달에 $200짜리를 쓰기 시작했는데, 120번을 못 쓰더라고요. 한 50번? 예. 그래서 막 써. 일부러 더 일을 시키죠. 근데 얘한테 일을 시키면 저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120번이라는 거는 하루에 4번을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읽으려면 저한테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만약 4개의 리포트를 읽으려면. 그러면, 굉장히 제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 한 달에 120번 쓰기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이게 2월 됐는지 제가, 6월 6일까지 지금 한 200개 남았어요. 그래서, 딥리서치 할 일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건당 2,500원 원가니까 500원 붙여서 3,000원 받아서 어쨌든 이렇게 요즘은 스칼라 AI를 쓰는 분도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냥 딥리서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다 쓰고 계시죠? 네, SK텔레콤인데도 퍼플렉시티를 아직도 안 쓰고 있으면 참 너무 아쉽죠. 네, 그래서 SK텔레콤 고객이시거나 BC카드 고객이시거나 하면 퍼플렉시티 프로를 한 달에 $20짜리를 무료로 1년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쓰시기 바랍니다. 챗GPT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뭐 대화 AI 혁명, 빠른 생성 AI 혁명, 일반 인공지능 혁명이 이제 일어났고 지식 풍부한 인턴 군대를 거느리는 격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보통 개발자들은 이제 개발자 20명과 일하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많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프로그래밍 개발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제는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뭐 안드로이드 앱 개발, 아이폰 앱 개발 예전에는 저도 사업하면 그 4명의 개발자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 저도 제3의 창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창업하면 저 개발을 제가 할 거예요. AI를 많이 쓸수록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수록 AI를 많이 쓴다라는 것들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국은 안타까운 게 지금 삼성이 작년에 초기업 노조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챗GPT 좀 쓰게 해달라. 일하는 시간에. 이 정도로 한국은 지금 AI 시대에 삼성전자도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챗GPT를 쓰게 하면 내부 지식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새로 발생하죠. 그렇다고 안 쓰게 하면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데 글쎄요. 저는 직원들을 믿고 쓰게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뭐 이런 건 해보셨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제 재고를 파악하라 그러면 다 파악을 해주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러 달라고 하면 그리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재밌는 건 이제 시각 디자이너의 잡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각 디자이너가 2종류가 있었대요. 말을 잘 못하는 디자이너와 말을 잘하는 디자이너. 근데 AI가 나오면서 말을 잘하는 디자이너가 일을 더 잘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을 못하던 디자이너가 말을 잘하게 되더라. 하는 게 현재 이 PR 마케팅 홍보 회사의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그림 같은 무진기행에 제가 첫 문단을 넣어서 그렸던 그림이고요. 근데 같은 무진기행에 첫 문단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그려서 동화책을 그려놨어요. 이건 클로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도구를 쓰고 있으면서 AI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은 이제 변명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떠한 도구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저도 지금 저희 경희대 학생들한테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정말 날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무릎 ቁ고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생성 AI 응용이라는 과목을 제가 지난 학기에 처음 열었는데요. 이제 4달 수업 중에 2달은 제가 가르쳐요. 근데 2달은 이제 발표시키죠. 그럼 엄청나게 많은, 이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생성 AI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들 중에서도 역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마 유료 버전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감마 유료 버전 쓴다. 저는 안 쓰고 감마 무료도 안 써본 사람인데 감마 유료를 쓰면 뭐 또 세상이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감마 유료도 한 달에 $20인데 아마 그 학생은 그걸 가지고 엄청난 생산성을 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그림 여기 뭐 윤수진 작가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제 윤수진 작가님도 제가 그 꽃을 굉장히 잘 그리시는 작가님인데 이런 프롬프트를 배워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보면 이런 그림을 제가 그린 겁니다. 이런 건 다 해보셨죠? 초콜릿은 없어야 된다는데 계속 초콜릿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초콜릿을 그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초콜릿을 넣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림 그릴 때는 부정어를 얘가 몰라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넣지 말라 그러면 말씀을 아예 안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AI 도구를 쓸 때 이게 말을 할 때랑 그림을 그릴 때랑 또 얘기가 달라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옛날 사례죠. 제가 어떠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이거랑 비슷한 사례를 찾아줘 했더니 찾아줬는데요. 이런 거는 옛날 같으면 생산성이 이거 한 1000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분이 걸릴 일을 1분에 하니까요. 그러니까 창의성 작업 같은 경우는 100배에서 1000배 정도의 생산성이 일어나고 있고 반복 작업은 한 30배 정도 일어나죠. 네, 그런 일들도 너무 많죠. 뭐 이런 건 해보셨나요? 6명이 만나는데 만날 장소를 정하려고 제가 각자 집에서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을 대라고 그랬더니 도곡역, 구룡역, 판교역, 서현역, 이촌역, 청담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가 할까 싶어가지고 이거에 무게중심이 되는 지하철역을 찾아줘. 6명이 만날 장소를 찾아보려고 해서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파이썬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이 6개 역의 경도와 위도를 찾고 그걸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강남역 근처로 가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 초기에는 얘가 수학을 못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요즘은 수학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수학적 표현이 나오면 얘가 프로그램을 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영학에서는 사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건 왜 성공했고 왜 실패했다. 이거 화장품 구독 경제예요. 화장품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20개가 성공한 게 있고 실패한 게 있는데요. 이것에 변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를 어떤 패키지에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걸 그냥 엑셀 파일 집어넣고 제가 야 ID3 알고리즘으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봐. 그때 얘가 그냥 바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의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하는 기법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알면 그냥 GPT-4에다 넣어가지고 분석을 간단한 건 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버렸습니다. 뭐 이런 건 해보셨나요? 자기 챗봇 만들어보셨나요? 이거 다 제가 만든 챗봇인데요. 저 제안서 작성할 때 이 챗봇 쓰고 있고요. 정책 같은 거 할 때는 이 챗봇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에서 저 인터뷰 오면은 쓰는 챗봇도 있고요. 이게 다 제가 만든 챗봇들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네, 마이GPT, 챗GPT에서 마이GPT에 가면은 크리에이터 GPT라는 게 있죠. 이걸 열시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10개까지 등록할 수가 있죠. 한 파일의 크기는 500메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등록하시면 1초도 안 돼서 챗봇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시선다형 막 이런 거 내려면 여기 보면 제 책 AI 에이전트와 사회변화 GPT는 여기다 집어넣고 제가 까다로운 문제 10개만 내줘. OX 문제 내줘. 그 다음에 뭐 정답의 이유도 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막 내죠. 뭐 100문제 금방 내죠. 물론 사람이 해야 될 거는 검증이죠. 제가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얘가 오답을 제대로 보면 한 95%는 제가 고칠 필요가 없고 5% 정도는 제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챗봇들을 이제 제가 통일부 장관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북한 실태 알림에 관련된 보고서를 저한테 종이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았더니 그게 PDF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PDF 파일을 집어넣고 그냥 북한 실태 알림이 챗봇을 만들었죠. 이거 아마 저 GPT 스토어에 있을걸요? 제가 만든 거. 그럼 이제 북한 실태에 대해서 제가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을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만 질문하면 되죠. 예. 북한의 MZ세대는 K-팝을 어떻게 듣나요? 그랬더니 USB에 몰래 담아 듣는데요. 예. 또 몇 명이 총살당했죠. 안타깝게도. 이런 K-팝 듣다가. 북한도 출생률이 떨어지나요? 그랬더니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도 되지만, 그죠? 책을 그냥 챗봇화 해버려서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빨리빨리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트죠. 요즘 얘기하는. 예.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많은 일을 AI 딥 리서치, 그 다음에 저의 챗봇, 또 요즘은 가끔 뭐 언론 인터뷰 기사, 요청이 오면 제가 그걸 그냥 막 고민하다가 경전아, 너 왜 이걸 고민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질문을 그냥 제 챗봇에 넣어서 초안을 만들려고 하면 일단 초안을 만들어 오죠. 그럼 그 초안 가지고 이제 제가 애드리브를 하는 거죠. 저의 비서와 일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 문화 자본, 매력 자본. 네. 지금 방금 저는 이제 AI가 구조적 자본에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징 문화 자본 쪽이죠. 이제 네, 뭐 음미 주체죠. 예, 뭐 이제 우리 아직까지는 AI가 음미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인간이 이제 어떤 예술과 이런 것들 음미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클래식,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갔다 왔는데 두 번 갔거든요. 3월에 가서 5월에 또 갔는데 제가 드미트리 후보롭스키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러시아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갔을 때는 제가 막 닥터 집하고 뭐 안나 까레리나 뭐 안톤 체홉,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러시아 문학이나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옛날 사람 얘기 튀는 거죠. 마치 외국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나 심청전 좋아하고 나 흥부전 너무 재밌게 읽었고 뭐 이미자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러시아에서 아는 거는 그 옛날 얘기, 옛날 소설, 옛날 음악, 뭐, 그 다음에 스트라빈스키, 뭐, 프로코피에프, 이런 러시아 음악가들밖에 제가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러시아 젊은이들은 정반대로 BTS 얘기하고 싶어 하고, 스퀴드 게임 얘기하고 싶어 하고, 한국의 문화.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는 기껏 러시아 옛날 100년 전 얘기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그냥 한국 BTS, 예, 한국 블랙핑크, 그냥, 예, 그러니 정말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음미하는 능력이 결국 문화자본이죠. 음미 능력이 문화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음미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유머, 특히 남자들은 유머를 길러야 된다. 제가 제 책에 쓴 자랑이 있어요, 이거. 사랑의 짝대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축제 일주일 전에 친구가 미팅 나가자고 그랬더니 4명 4대4 미팅을 했는데 사랑의 짝대기 딱 했는데 모든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여학생 누구 찍어야 되죠? 그 여학생이 찍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저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자랑스러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이제 나머지 이제 3대3은 이제 놔두고 나가야 되죠. 야, 근데 너 나 왜 찍었어? 그랬더니, 너 재밌더라. 그때 제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었죠. 남자는 재밌는 남자가 돼. 근데 그 여학생이 정말 그 학교에서 최고로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여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은 남자를 보는 기준은 또 재밌잖아. 제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저보다 더 키 크고 멋진 친구들 많았거든요, 거기에. 근데, 또 재밌잖아. 그래서 그냥 채택이 된 거죠. 그 유머가 왜 중요하냐? 옛날 고전을 읽어보면 유머가 없어요. 그죠? 한 1000년 전 작품 읽어보세요. 성경에 유머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머는 현대의 발명이라는 거죠. 현대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밀란 쿤다라라든가, 옥타비오 파스에 의하면 이건, 유머라는 거는, 겨우 500년밖에 안 된 현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알아채는 거죠. 남자가 유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요 놈은 좀 진화가 된 놈이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욕이 뭐죠? 노잼. 제가 굉장히 정말 고명한 교수님을 어떤 분이랑 소개시켜드렸거든요. 뭐 남녀 관계가 아니고 한 3대3 이렇게 그냥 뭐 술 마시고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분 어때요? 지금 진짜 고명한 모대학 교수님이에요. 서울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분 진짜 괜찮죠? 그랬더니 노잼이에요. 네. 노잼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머가 되게 중요하다. 네.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매력자본. 네. 매력자본이라는 책이 있죠. 캐설린 하킴이라는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 스쿨 교수가 쓴 책인데요. 좀 논쟁적인 책이죠. 왜? 아까 자본이 뭐라고요? 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력도 돈이 되는 거다. 사람들이 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긴 하죠. 그죠? 뭐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캐서린 하킴은 용감하게, 야, 모든 비즈니스에서 매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매력을 키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이 드라이 하는 법을 배워서 아직도 드라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교육은 뭐죠? 초등학교 때 드라이 하는 법. 그죠? 옷 입는 법. 자기의 매력을 잘 갖추는 법을 다 가르치고 시험 보고 그거 못하면 진급 6학년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것도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본. 자본이 될 만한 내용들은 어렸을 때 다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꼭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책에 저도 욕 안 먹으려고 유머, 미소, 춤, 공감, 용기, 긍정, 책임, 배려 이런 것들을 매력의 요소라고 한번 책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매력 자본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AI한테 한번 웃긴 얘기 해보라고 그러세요. 어때요? 하긴 하는데 엄청 썰렁하거든요. 얘는 유머를 몰라요. 아직 지능이 약한 거죠. 정말 나를 웃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야, 나 좀 웃겨봐. 나 오늘 이런 일 있어도 좀 웃겨봐. AI가 막 웃겨주면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요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느니 차라리 AI한테 얘기한다. 그 다음에 아이한테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AI한테 걸른다. 그건 진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일단, 샘 알트만처럼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상당히 좀 좌파적인, 전망인데요. 샘 알트만 자체가 좀 좌파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월드 코인으로 홍채를 인식하면서 살아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훌륭한 샘 알트만, 역시 대학 중퇴자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거라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를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잘 받아들이면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940년대에도 공산주의가 창궐할 때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공산주의로 살게 될 거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이에크는 아니야, 공산주의는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죠. 실제로 공산주의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하이에크는 왜 그 공산주의가 창궐하던 1940년대에도 공산주의가 창궐하고, 제가 이번에 러시아 가니까 전승절 80주년 독일이 이겼다고 그래서 그냥 완전 러시아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소련이 독일의 히틀러를 이기고, 얼마나 대단했던 시절입니까? 1940년대. 야, 공산주의가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을 다 잘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1989년에 다 몰락했잖아요. 하이에크는 왜 그랬냐? 인간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감각체계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공산당원이라는 엘리트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배계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공산주의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훌륭한 공산당원이 잘 계획하면 모든 인민을 잘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민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다 다르니까, 원하는 게 다 달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AI 시대에 과연 AI가 모든 사람들을 다 또 한 번, 1940년대 그런 전망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될 거냐? 저는 여전히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 경유에서 오는 길에 신문을 봤더니
중국이 좀 초중고 AI 교육을 강화하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맨 마지막에 내용 보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질문을 AI로 대답하지 말라. 그걸 이제 AI로 대답시키는 걸 금지시켰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아이들한테 AI를 과신하게 할까봐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 세계 모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갖고 와서요 구멍을 뚫었어요. 거기에 있는 구멍을 뚫고 거기에 있는 구멍을 맞추는 빈칸 채우기 문제를 못 찾네요. 한 거거든요. 그래서 n개의 단어에 다음 나올 n+1번째 단어를 맞추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얘가 머리가 엄청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실수가 계속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AI를 쓸 만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AI 어떤 질문을 나 혼자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AI한테 해서 나왔을 때 분명히 안 쓰는 건 쓰는 게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엔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틀릴 수 있다는 걸 계속 보면서 확인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하는 게 제 꿈이었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AI한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밀란 쿤데라의 옛날 글을 보면 밀란 쿤데라의 조국인 체코는 중부 유럽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사이예요. 그래서 밀란 쿤데라 이걸 진짜 유럽이라고 믿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유럽이고, 예. 생각해보니까 한반도가 그런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진짜 아시아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 껴있지만 러시아, 미국도 있지만. 그러면 근데 한국에서 밀란 쿤데라의 그 중부 유럽론을 한국의 처지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 아젠다만 얘한테 알려주면 얘는 마치 제가 쓴 글인 것처럼 멋진 30페이지짜리 글을 쓰는데 그거는 제가 쓴 글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읽게 되는 세계 최초의 책이어서 더 중요하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저는 AI로부터 얻는 수많은 지식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는 이제는 그런 용이 아니에요. 제로에서 유를 생각하는 용이 아니에요. 그냥 AI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 머리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AI를 안 쓰겠다는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버스 타는데 계속 나 걸어갈래. 나 이러다가 다리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 못 걸을 것 같으니까 나 버스 안 탈래.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스가 나왔으면 버스 타고 택시가 나왔으면 택시 타는 게 맞고 그 비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00불짜리 쓰는 건 좀 제가 너무 아깝죠. 하루에 10,000원이니까 택시를 매일 타는 거예요. 저 택시 매일 안 타거든요. 너무 아까우니까 제가 좀 그 30만 원을 진짜 더 리턴 받으려고 되게 더 열심히 해요. 제가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AI가 저를 더 일하게 하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왜? 저는 뭐 그걸로 배우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각자의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를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좀 대학원생들, 학부생들 와 있고 진짜 아까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본이나 땅이 없는 분이라면 지적 자본을 키워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너무나 좋은 기회이고 정말 큰 지적 자본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제 책 제목이 라이프 위드, 이거 제 교보문고나 아무 데나도 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출판사가 이거를 저한테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 대신 출판사한테 뭐라고 계약을 얘기했냐면, 야, 제목은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지만 디자인에는 라이프 위드 인텔리전스 넣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나 이런 거엔 전혀 반영이 안 되지만 저는 이걸 왜 넣냐면 우리 삶이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인텔리전스가 두 가지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내추럴 인텔리전스. 그래서
AI를 그냥 지금은 그냥 인정하고 쓰되 AI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면 AI를 절대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AI는 계속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시면서 그냥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그 가이드를 나온 것처럼 초등학생도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학년부터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만약 제가 질문하던 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보고 아이들한테. 근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마트폰도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쥐어주라는 저는 주의예요. 그 아이들한테 원래 금지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금지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면서 제 주변의 아이들한테 금지하지 않았는데 금지하지 않았더니 훨씬 더 근데 금지하면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걸 줄 알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AI도 저는 사실은 주자주예요. 어렸을 때부터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